2부 시작했습니다. 2부는 저기 신중호 팀장이 맡았고 밸런스 푸트브랑 이거 핸드폰 떨어졌네. 이게 리차드 쿠 그거 옛날 그 책 기억나네. 그거 밸런스 불황. 대차 대조표 불황, 뭐 일본식 장기 불황, 뭐 이런 얘기로도 대변할 수 있는데, 약간 까딱 잘못하면은 한국도 아니면 이미 이런 불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페이지는 2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목부터 보시면 아무도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써놨습니다. 난 돈 없는데 라고 저도 돈이 없지만 모두가 저축인 상태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림 57을 보시면은 지난 10년간의 이거는 뭐 주보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차트이긴 한데 한국의 주가 수익률은 뭐 지난 10년간을 보든 아니면 올해만 놓고 보든 꼴찌 이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보면 을에 나오는 게 한국은 대외 변동성이 크다. 수출이 잘 돼야 되지 뭐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주가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일견 저도 맞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같은 나라하고는 또 수익률이 또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엄청 욕먹은 거 아니야. 근데다가 한국은 고유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올해 주가 부진한 게. 사실 수출이 안 좋아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출이 좋아서 그나마 경기 안 좋은 거를 반가이 했던 거죠. 반가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출까지 안 접근이에요. 좋아지니까. 수출이 좋은 거는 반도체가 좋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물론 외부적인 환경 아까 뭐 앞서 이제 이코노미스트께서 80년대의 상황,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요인들 분명히 우리한테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거를 반영한 것도 사실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잘 하고 있었냐. 이를테면 29페이지 그림 59를 보시면 이게 자금순환표 한국은행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다 제공을 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돈을 빌리고 뭐 아니면 투자하고 이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이게 플러스라는 거는 돈을 저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좀 저축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특히 정부도 그렇고 가게야 항상 저축을 해서 자금의 어떤 원천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 기업이 사실은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90년대에 왜 우리가 IMF 구제금융까지 갔었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지금의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에는 이 검은 선의 차트를 보시면 국외 부분이라고 있잖아요. 이 국외 부분이 플러스 영역에 있으면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빌려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던 사이클이었는데 단기 외채 시장도 상당히 외환보유고 대비해서 상당히 비대했었고 거기에서 달러의 차입비용이 늘어나니까 뭐 위기가 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주체들 간의 소위 말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잖아요. 이게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민간의 어떤 대부분의 주체들 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상태는 다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GDP 대비 4%가 다 플러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축소되고 있죠. 그럼 이거 어디로 가겠냐 자금이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다들 돈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76년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원인을 무조건 돈을 써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달러가 높아지고 있고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오히려 축소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민간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빌린 돈보다는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같은 경우에도 31페이지의 그림 61을 보시면 물론 뭐 1210원까지 가고 해서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근데 2010년 이후로 보시면 1050원에서 1250원 레인지 상황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CDS 오염 최근에 CDS 30포인트를 그러니까 30 bps를 내려간 상황이에요. 거의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환율이 튀고 CDS가 튀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위기 의식 때문에 그림 60을 보시면 2010년 이후로 내지는 2011년 이후로 상당히 긴축적인 스탠스를 통화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옵니다. 정책금리 대비해서 CPI는 현재 수준에서 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고 재정 수입 대비 지출 증가율이 플러스에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 속도가. 근데 그 강도가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최근에 2018년 이후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돈을 뭔가 모를 위험이 있다라고 자꾸 대외에서 자극을 하니까 움츠러들었던 사이클이었는데 더 긴축의 어떤 의지를 내지는 어쩌면 당국이 일부러 유도하진 않았겠지만 경제를 더 디플레 상황으로 내몰아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뭐 그나마 좀 주가가 좋았던 2016년이나 17년 보시면 재정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조금은 늘어났었고 마이너스 영역이었고 정책금리에서 CPR을 뺀 이 수준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완화적이었을 때 우리나라도 괜찮았다. 그러면 이 차트만 보더라도 만약에 8월 달에 BOK가 지금 1%나 높은 수준이거든, 물가 대비. 한 50bp 강하게 내려준다. 서프라이 나오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정책의 스탠스 변화라고도 보는데 그건 안 해줄 것 같고 재정 지출도 이게 꾸준히 내려와서 지금 재정 흑자가 상당히 쌓여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재정 수입 대비 지출을 더 빠르게 늘려주는 사이클이다 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대외 환경보다는 대내에서 모멘텀이 나오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재정 수입 대비 지출 증가율 올라가봤자 지금 같은 만약에 추경 내용이면은 저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경제 성장에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내용 자체도 좀 변해야 될 것 같다. 코스트가 추경 자체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추경의 어떤 구성되는 항목도 바뀌어야 돼요. 그건 맞는데 일단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런 대내적인 저축이 많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긴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돈을 쓰려는 움직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 더 쉽게 말해서 모든 제가 이제 가게 같은 거 Y는 10+I+7라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들 부동산도 가만히 안 쓰는 거죠. 빚내서 투자를 안 하게 막아놨으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되게 옛날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로렌스 베리웨 얘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효과라고 그러나요? 단기적으로 원래 실업률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게 다시 장기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간 다음에 정부에서 재정 지출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그 실업률이 그대로 장기로 유지가 돼버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실업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재정 지출이 안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되게 걱정이 더 되네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비슷한 구간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을 투영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새로 나왔길래 보는 켄 피셔의 책 보면 마켓 네버 포겟 내가 좋아하지. 그거 보면은 미국엔 잘 맞는데 근데. 근데 이제 미국은 잘 맞는데 그래도 한번 그게 우울해져. 그러니까 내가 워렌 버핏이나 히터리치나 제가 요새 안 보려고. 아니죠. 미국에서 보시고 미국 주식을 하시면 되죠. 일본 투자자 책을 봐야죠. 일본 번역 책들을 찾고 있어. 그래서 32페이지에 제가 일본으로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대차 대조표 불황하면은 다 일본 얘기를 하니까 일본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일본도 비슷한. 잠깐만 주할머 PD 우리 에어컨 좀 틀어줘. 이거 편집돼요? 편집하지 마. 근데 이제 왜 일본을 봤냐면 여기서 또 일본 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한 실수를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삽질을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배운다면 좀 이상한. 일본의 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기본적으로 일본이 하지 않은 실수를 안 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실 버냉키가 일본이 한 실수를 반면교사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렇죠. 예, 양적 완화도 갖고 왔었던 거거든요. 좀 더 강하게, 좀 더 뭐든지 사람들이 움츠러들 때는 생각보다 더 강한 정책, 생각보다 더 강한 이슈를 제기해야 된다. 네, 그거 정말 가능성이 거의 낮아 보인다. 좀 더 강하게 좀 더 오래. 멋있는 멋있다. 또 왜 그래요? 지금? 그냥 듣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그렇게 되겠어라는 반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강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전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림 63이나 64를 굳이 이렇게 넣어놓는 이유는 이게 2002년, 2001년에 일본하고 지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때 1인당 GDP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수준하고 좀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고령화도 좀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생활 수준의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사회 지출이라든지 가구 내에서의 어떤 연금 지출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뭐 요양비 이런 것들도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그 경제의 수준이 좀 비슷하다라는 측면과 함께 더불어서 그림 65를 보시면 1990년대 초반부터 거의 10년 동안 대차 대조표 축소 과정에서 일본의 기업들이나 가게는 금리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축에만 몰두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IMF나 금융위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계속 저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민간의 어떤 전체적인 기업들 스탠스도 80년대 후반에 버블이 꺼지면서 내려오는 그 대차대조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이 생기면 계속 투자보다는 저축 내지는 채무 변제 그리고 우량한 뎁 부채도 변제하면서 전체적인 장기 불황으로 갔었던 사이클이 잃어버린 10년이었는데 2001년에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시발점이다 보니까 이때 일본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본 거고 실질적으로 이때 일반 정부도 물론 지금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보다는 돈을 쓰긴 썼었지만 더 늘리지 않은 사이클이었고 더불어서 2001년에 고이즈미 내각이 입각하면서 재정개혁을 실시해 버렸어요. 재정 건전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연간 30조엔 이상으로 채무 변제를 해왔었는데 이게 좀 막아놨어요. 국채 발행 규모를. 그러니까 2000년에 또 금리를 올렸었고 그래서 한원이 올해 금리 내렸는데 선제적이라고 쇼킹하게 했지만 사실 작년에 금리 올린 게 더 쇼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저는 이게 디플레 유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이 2000년대 금리 올리고 2001년에 고이즈미 내각이 재정개혁한 거랑 전 민간이 채무 변제에 몰입했던 그러니까 합성의 오류를 만들어낸 그 사이클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정책 비슷하죠. 의도는 좀 달랐는데 정책 자체는 비슷한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알아서 디플레를 만들었던 2000년대 초반의 일본하고 지금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의 일본을 좀 봤었죠.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일본한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일본이 한 실수를 우리는 다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본이 한 실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의 민간들이 다 저축을 했었어요.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민간 소비를 안 하고 정부는 강하게 재정 지출을 안 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2001년에서 2004년은 사실은 굉장히 암울했었습니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었고 그림 68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10년물이 2001년 12월에 공교롭게도 지금의 한국의 국채 수익률하고 동일했었어요. 1.34%. 근데 불과 1년 만에 일본의 국채는 0.5%를 하회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출이라든지 한은의 스탠스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본처럼 2000년대 초반의 어떤 국채 수익률의 하락을 우리도 피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피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장기물이 벌써 지금 1.2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만약에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이 됐으니 꾹 쥐고 있으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의 시장에는 저축이 넘쳐나고 있는데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아무도 일본이 소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전자산이 됐던 거지 그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국채는 물론 2000년대 중후반에 재정지출 더불어서 QE를 시행하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2%는 넘지 않은 수준에서 상당히 장기간 하락 일변도로 왔는데 어쩌면 한국도 지금 비슷한 코스로 가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 69를 보면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한 니케이 지수는 뭐 참담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2001년에서 2002, 2003년에 사실은 한국은 25%나 올랐어요. 물론 내수버블을 만들었던 사이클이었지만 전 세계 지수는 한 3% 정도 올랐고 일본은 마이너스였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 주도의 어쩌면 물량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DM 중심의 어떤 사이클이다 보니까 코스피는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대 수익률이 전 세계 대비해서 하회하고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그 중반까지는 일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경제, 글로벌 경제 체질이 자기하고는 맞지 않았었던 체질이에요. 이머징 중심으로 가고 물량 확대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체적으로 계속 저축에만 몰두하니까 쭉 하락하는 사이클이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일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실수를 반복하면 한국의 이 하락하는 이 상대 수익률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다만 이 35페이지 그림 69에 보시면 그래도 조금 2005년에서 2006년이 일본은 그래도 전 세계 그때 호황 사이클 접어들 때 일본마저도 상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 어땠냐면 BOJ가 QE를 아주 강하게 실시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민간이 투자가 좀 살아났을 때,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중심이고 물량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을 썼을 때는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잘 버텨내거나 어쩌면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우위에 갈 수 있는 여력도 아니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상황이죠.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위기 때 보면은 막 한번 충격이면 쫙 빠졌다 V자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예기치 않은 악재가 나와서 터지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스며들듯이 한국 증시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같이 빠진 거지. 우리 증시만 한 5월부터 유난히 좀 우리만 따로 좀 이랬는데 경제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 이제 신중호 연구원 얘기했던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한국이 처음으로 경기 위축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왜 아니지 경기 사이클로만 위축이 있었지. 아니 그런 위축이 그런 아니라 위축이 아니죠. 경기 침체기가 그렇죠. 글로벌 경기 위기에서 오지 않은 한국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그치. 경우는 처음 경험하는 거죠. 우리만의 이슈로. 네, 그래서 제가 29페이지에 나왔던 모두가 저축하는 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선진국은 한 번씩 거지. 겪는 네.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그 1인당 GDP 비교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걸 겪을 만한 그 레벨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겪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잘 안 잡히는데 이거 분명히 여기서는 위로 튕겨 올릴 수 있는 걸 뭔가를 만들어 내긴 내야 되거든요. 아베는 그걸 했던 거잖아. 일본이. 일본은 이제 아베가 아베 때. 벗어나게 만들어준 거죠. 아베. 이걸 잘못해가지고 20년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는 어쩌면 세 가지 화살이 이걸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 그런데 아니라. 만약에 그런 정책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게 안 나오면 36, 37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매출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순이익률이 2에서 3%밖에 안 나오는 국가 체질일 때는 대부분 뭘 했냐면 캐펙스를 강하게 하진 않았어요. 기업들이. 그 배당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배당 지수를 한번 그려봤더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배당 지수만 우상향 아니면 그 뭐라냐 시장 대비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그런 어떤 배당주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1% 언더로 계속 금리가 빠질 것 낮으니까 같고. 배당주가 그렇죠. 섹시하지. 거기다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산에서 부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익률이 낮으면 부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이었거든요. 90년대는. 근데 지금 자산에서 이익률이 낮아도 버티는 거는 부채보다는 자본이 많아요. 근데 자본이 많아서 ROE가 낮아졌어. 그럼 주가에 대해서 액티비티에 대해서 사회적인 요구는 뭐냐면 자본에 들어있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을 활용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에는 자산 회전율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익률이 낮으면 부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했던 거고 지금은 자산 회전율이 떨어져 있지만 왜 살아남냐? 이익률이 낮아도 왜 기업들이 살아남지? 자본이 많아서. 그러니까 부채보다는 자본이 많아서. 근데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일본 기업들의 선택이 뭐였냐면 디바이던드를 놀리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0.5%까지 빠지니까. 한국도 그래서 이거는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뭐 3년, 4년, 5년 계속되는 문제라 아마 디바이던드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뭐 단순히 연말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38페이지 가면 야 그러면 돈을 써야지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38페이지에 있는 그림 차트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한 2014년 중반부터 그래도 정부는 계속 긴축을 했는데 저축을 했는데 민간 부분에서 그래도 돈을 좀 쓰긴 썼었어요. 근데 봤더니 누가 썼느냐? 가계 지출, 가계 정부. 그러니까 가계 부채 증가율이 좋았다. 예. 그래서 그림 75에 보시면 2014년 2분기 이후에 그나마 민간 부분에서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는데 알고 봤더니 기업이 아니라 가계가 15.7%포인트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 76을 보시면 GDP 대비 100%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규제가 들어갔었던 거고 그 규제로 인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다가 오히려 지금 그나마 돈을 썼었던 가계 쪽에 크레딧이 마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라든지 투자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가계부채 100% 넘는 거 절대 허용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100% 넘어가는 선은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부동산 버블 시기였었어요. 이걸 제외하고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영국하고 미국 사례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좀 우리나라하고 다르고 영국이 좀 비슷하는데 영국이 어떤 일을 했느냐 40페이지 보시면 그림 79를 보는 것처럼 영국의 2009년에 그 주체별로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정부가 한 60%, 지금 우리나라는 40% 조금 넘고 가계가 100%, 비금융업도 100%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경기 침체 없이 내지는 그 디플레 압력을 주지 않고 살렸냐면 사실 정부가 60%였던 뎁을 100%까지 빠르게 늘립니다. 정부가 돈을 쓴 거네. 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유럽의 어떤 그 경제 체제 내에서도 유로존하고 영국이 조금은 달리 지금은 브렉시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2012, 13, 14년도에 영국이 유로존 대비해서 강한 어떤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게 ECB가 2011년에 금리를 올리고 독일 주도로 2011년에 신재정 협약을 만지면서 재정 건전화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나온 거예요. 섣부른 건전화 정책이 부채 위기를 더 부른다라는 걸 유럽이 보여줬는데 한국은 그거를 5년 있다가 다시 반복을 한 거죠. 섣부른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부채 위기를 오히려 부르는 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유로존은 재정 위기 때문에 부채가 더 많아서 양적 완화까지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기업은 어차피 달러가 강해지고 대외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강한 정책을 쓰지 못하니 배당이나 늘리는 기업이 나올 것 같고 가계도 가계부채 못 늘리게 만들어놨으면 정부라도 돈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써도 돼요. 우리 돈이 많거든요. 사실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역대 추경이 발표되길래 오케이 추경이라도 많이 해라 했는데 사실은 추경의 규모도 2000년 이후에 15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네 번째로 작더라고요. 너무 미미했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도 문제긴 하지만 규모도 너무 작고 규모를 또 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 85가 더 지출 분야도 문제인 것 같아요. SOC 쪽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림 86을 보시면 건설업 쪽이 사실은 GDP를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뭐 적폐니 많이 하지만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 정부 지출로 건설 투자를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 안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남부지방에 뭐 일본 여행도 안 가는데 막 한려수도에 다리들 잔뜩 나가지고 차로서 막 배 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아 왜 웃어?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거 어디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림 84를 지방 내려가 여행하려면 갈 데가 없잖아요. 제대로 인프라 저런 거 하자는 거지. 제가 그래서 자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수요는 땅에다가 유리병을 파묻은 다음에 돈을 주고서 오늘 뭐 먹었어? 왜 그래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그림 84를 보시면 정부 부분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투자와 지출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굳이 저축보다 투자를 많이 안 하더라도
정부 부분에서 저축을 좀 줄이는 사이클은 매해마다 아니 뭐 90년대 이후에 보시면 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었어요.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3%의 GDP 대비 3%의 저축에서 GDP 대비 한 1점 초반까지 내리는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요 정도 하면은 계산해 봤더니 한 20조 원 정도 추경이 재정 지평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20조 원. 그래서 이제 20조 원 정도 2년 동안 향후에 그러면 올해 한 추경 5조 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15조 원에서 한 10조 원 이상 해준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SOC가 아니라 보건복지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중요한데 보건복지 고용 쪽 가지 말고 네. SOC 그리고 막 괜히 R&D 그 기업들 뭐 돈 댄든다 이런 거 별 타그만 그 코스닥 같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아니면 재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재정 수입이 괜찮으니까 감세라도 하면 되죠. 감세가 법인세. 낫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난 정책이 감세야 감세. 감세는 안 돼요. 지금 아니, 세법 개정안이 나와버려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세법 개정안이.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안 된다니까, 20조를 개정안이. R&D하고 SOC로 집어넣고 그게 처방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나오면 제 의견 꺾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 4년처럼 일본의 모습을 좀 따라가지 않겠냐라는 우려 섞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뉴스플로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나 보시면은 뭐 일본에서 위기를 조장한다 제2의 IMF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위기 없다라고 봐요. 저는 위기는 없는데 위축 정도인데.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한 3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콧방귀를 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 된다라고 했을 때 고민이 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큰 얘기네.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처방은, 그러니까 첫 번째 처방은 그 긴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풀자라는 거. 두 번째는 정부가 나서서 돈을 많이 쓰는데 그거 재정 지표는 더 과감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아까 최광렬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가 좋긴 한데 반도체라는 거는 또 사이클이 있고 이것도 지금 또 그 패러다임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의 혁신의 사이클이지만 또 이게 한 2, 3년 지나 우리는 이제 1, 2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2, 3년 지나면 또 패러다임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일본이 경제 침략에 공격을 해서 소재 반도체 쪽에 더 살려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했다가는 그 사이클이 무너지면 아니면 또 다운턴 되면 조선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을 끌고 가다가 다운턴 돼서 어떻게 망했잖아요. 망해가고 있는. 그러면 지금 반도체나 소재가 잘 안 되고 그쪽에만 자꾸 몰아가면 또 그쪽에 비중만 많이 커지면 거기서 다운턴이 커지면 더 안 좋은 우리의 경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새로운 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지금 그러면 새로운 산업 혁신이 있는 쪽에 자금을 또 배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일본 경제 침략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나온 거 보면 그나마 그냥 살아남는 쪽에 좀 더 경제의 집중도를 더 부과하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그림 91을 보시면 최근에 한국의 반도체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6년, 7년, 8년까지도 오히려 일본의 반도체의 점유율에는 매출이 더 늘어났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걔네들이 더 치고 나간 건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시장이 그나마 만약에 여기서 좀 버텨주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르게 새로운 다른 넥스트 스테이지에 대한 돈들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좀 최근에 업데이트 됐길래 뭐 한 300개 정도 되는 업종을 어그리게이트해서 어디로 자금을 가는지 조금은 벤처 캐피탈 자금을 통해서 좀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47페이지 네. 그림과 48페이지 표는 혹시 이 자료 발간하신 분들은 잘라가지고 보십시오. 왜냐면 미래가 이쪽이- 어디에 있냐를 좀 네. 보여주는 거야. 이쪽에 보시면 지금 오토모바일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쪽 상당히 자금이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그리컬처 그다음에 인터넷에 50%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업종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가자. 그래서 헬스케어 쪽이 당연히 가고 있고 게임 쪽, VR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엄청난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커머스 당연하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오토모바일 매뉴패처링 전기차라든지
뭐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이런 쪽은 상당히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표 6을 보시면 작년 그리고 올해에 가장 많이 펀딩을 받은 기업들이 재밌는 게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거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것들도 있고 저희 이제 염동찬 연구원이 얘기했던 비욘드 미트 같은 임파서블 푸드 같은 이제 뭐랄까요 대체육 시장 아니면 최근에 이제 도어대시 같은 아니면 새로운 그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플렉스포트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디맨드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 자금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 한국에도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이쪽에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산업의 한쪽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해지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업이 나오면 이따가 이제 그 염동찬 연구원이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자금을 상당히 많이 좀 뿌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노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방대한 내용을 넣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말을 하면 뭐 방안을 좀 쓴 거예요. 파트 2에서는 돈을 좀 써라. 정부도 돈 쓰고 그다음에 투자 기업들이 투자가 되면 이쪽에 우리 산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일본화 될 수도 있다. 정말 가능성 없다 봤는데 이러다간 그게 소위 말하는 디플레 트랩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디플레 트랩에 빠질 수도 있는 좀 그런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걱정을 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내내 꽂혀지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나라가 약간 밸류 트랩은 아니고 디플레 트랩에 빠지고 있지 않겠냐. 이게 늪에 빠질 때는 처음에 탁 빠졌을 때는 팍 건져 올리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쭉 해서 목까지 빠져버리고 이러면 그 건져 올리는 사람도 힘들고 건져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디플레 초입에 진입하거나 약간 진입했을 때 생각보다 강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충 통화가 아니니까 한국은 재정 투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죠. 일본 같지도 못하죠. 그렇죠. 통화 정책으로도 안 되고 충격을 주려면은 재정 정책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미국한테 징징거리면 뭔가 활로가 뚫릴 수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만. 이따가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3번 합시다. 네.